뉴스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 국제뉴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전격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김민아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에드워드 스노든인데요. 네. 지난해 영원한 기록이라는 제목의 이제 좀 자서전격의 책을 출판을 했는데 여기 아무래도 좀 민감한 얘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그런 책인데 승인이 없이 이제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 책 판매 등에 대한 어떤 수익 배분을 금지해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거든요. 이 스노든이 이 책으로 벌어들인 돈 한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8억 원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일단 스노든 측은 이 비용을 미국 정부가 몰수하는 데는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법원에 항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돈을 뺏기는 것인지는 좀 더 시간이 걸려야 알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정부 승인과 별개로 이 폭로에 책임이 있다. 이 대목에서 지금 시비를 가리고 싶다. 이 점에서 지금 항소를 한다는 건데요. 즉 경제적 이득보다는 명분을 추구한다. 이 점을 이제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에드워드 스노든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볼 텐데 대표적인 내부 고발자죠. 그렇죠. 미 중앙정보국과 국가안보국에서 일했던 일종의 컴퓨터 기술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2013년에 영국 가디언즈를 통해서 이 미국의 어떤 그 통화 감찰, 통신 감찰 이런 것들에 대한 내부 기밀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에드워드 스노든은 폭로 직후에 에콰도르를 비롯해서 21개국에 망명을 신청을 했었는데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조건하에 임시 망명을 허용을 하면서 러시아에 체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공정한 재판이 보장된다면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그러고 싶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해왔는데요. 네. 그동안 스노든을 배신자로 불러온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또 사면을 검토한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해서 스노든은 미국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관심이 많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스노든이 폭로한 내용들은 어떤 거였나요? 프리즘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미국의 이제 통신 감청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 얘기인데요. 이 시스템은 2007년에 아들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만든 보안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규모 감시 시스템의 어떤 일환입니다. 그래서 테러와 연계된 외국인 용의자에 대해서 감청이라든지 이런 수사를 할 때 사실 이 인물이 소속된 어떤 국가라든지 이런 쪽엔 친분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협조 요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없이 이 미국의 인터넷 서비스 전반의 어떤 검열을 통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제 감청을 진행을 하고 여기서 얻은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이런 도구로서의 어떤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에드워드 스노든은 이 시스템이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이 미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감시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실제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그의 폭로에 따르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모두 이 시스템에 의한 정보 제공에 협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네. 또 이 국가안보국이 유럽연합 본부를 비롯해서 미국 주재 38개국의 대사관을 도감청한 사실 이런 것들도 당시의 폭로 내용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폭로 수위를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의 존재를 스노든이 알게 된 건가요? 2007년에 CIA의 네트워크 보안 업무를 맡아서 당시에 최상위 보안 레벨의 아이디를 발급을 받았는데 이 덕분에 제한 없이 모든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이 덕분인 건데요. 네. 그러면서 이 시스템의 존재나 관련 자료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스노든은 이때 자신의 폭로에 의해서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 이런 문제에 대한 개혁에 나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 뭐 이렇게 폭로에 나서지는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이런 상황들은 변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2012년 말부터 가디언지와 접촉을 해서 폭로를 준비했고 2013년 6월에 가디언지에 이 폭로 내용이 이제 최초의 기사가 이제 실리면서 사태가 이제 좀 급격하게 변화하게 된 것이죠. 네, 그렇군요. 생각을 해보면 보통의 경우에는 뭐 이런 일에 종사를 하거나 종사를 하면서 이런 일을 알게 됐다 하더라도 폭로까지 이어지기 자체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폭로를 할 경우에 굉장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고 그렇죠. 자신의 파급력도 어마어마할 것이고. 그렇죠. 자신의 인생이 이제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네. 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완전히 이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로를 이제 강행했던 거는 이 살아온 과정에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만든 이제 신념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스노든은 1983년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태어났는데 외할아버지가 이제 FBI의 고위 관리였고
9.11 테러 때는 국방부에 파견을 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어머니는 메릴랜드 지방법원의 서기였고 아버지는 또 해양경비대 장교 출신이었는데다가 심지어 누나도 이 연방사법부의 연구 및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인 연방사법센터 소속의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공직자인 집안에서 자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적 가치란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실현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한 감수성을 갖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도 어떻게 보면 공직자가 된 셈이고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된 건데 네. 그런데 또 학창 시절에는 뭐 컴퓨터라든지 일본 문화 이런 것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랑 좀 비슷한 사람인 거죠. 네. 그리고 비슷한 나이입니다. 1983년생이니까. 아, 그렇군요. 굉장히 친화력을 저는 느끼는데 다만 저는 이제 스노든처럼 할 수는 없겠죠. 네, 이미 저는 글렀는데 아무튼 이제 졸업 후에는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런 취지로 좀 꿈을 펼쳐보리라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라든지 개인의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민감한 태도를 많이 보이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이라크 전쟁을 보면서 여기서 억압받는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고요. 결국 2004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 육군의 예비역으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네. 이후에 여기서 또 특전사로 지원을 하는데 훈련 중에 불행히도 골절상을 입게 됐고 결국 이것 때문에 2004년에는 제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 국가안보국이 관여를 하던 메릴랜드대 언어연구센터에서 보안요원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2006년에 CIA에 영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CIA에서 스노든은 컴퓨터 마법사 이렇게 불려질 정도로 일을 굉장히 잘했다고 하고요. 그 덕분에 2007년에 스위스 제네바에 파견이 돼서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요원으로도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대해서 스노든은 뭐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요원이라고는 불렸지만 사실 일반적인 스파이로서의 훈련 이런 것들을 받았다라고 또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09년 말에 앞서의 여러 가지 이때 민감한 자료를 봤다는 것 그리고 CIA의 내부의 어떤 요원들의 개인정보라든지 사생활에 대한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CIA를 그만두고 민간 영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요. 근데 이후에서도 이 민간 회사에서 CIA라든지 국가안보국 이런 데 기술 자문들을 맡아서 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업무들을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2013년에 가디언 보도가 나오면서 완전히 이제 인생이 좀 달라진 것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한 거네요. 그렇죠. 미국 정부는 간첩죄와 기밀 유출 이런 혐의를 적용을 해서 스노든을 체포하려고 했는데요. 그가 이런 폭로에 나섰기 때문에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을 감시하고 그걸 통해서 테러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이제 문제가 생겼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네. 스노든은 이 보도가 나올 즈음에는 홍콩으로 미리 피신을 해 있었는데 홍콩 정부가 아무래도 미국의 압력을 버틸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돼서 망명을 모색을 했지만 이게 미국 정부가 각국의 압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잘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러시아와 접촉을 했던 거고 홍콩에서 이때 러시아를 통해서 출국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는데 미국은 이렇게 출국을 허용한 홍콩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난을 하는 이런 민감한 어떤 예민한 어떤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이외에도 스노든이 망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 미국 정부가 관계 국가들의 행한 압력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볼리비아 대통령의 전용기가 유럽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압력을 해서 볼리비아 대통령이 유럽 영공을 통과를 못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당시에 볼리비아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을 하던 중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스노든의 망명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요. 다음 날 모랄레스의 전용기는 유럽 국가들 영공을 지나서 이 중남미에 있는 볼리비아로 이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국가가 영공 통과를 금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입하기 전에 있는 국가인 오스트리아에 이제 착륙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착륙을 한 직후에 이 오스트리아 주재 스페인 대사 그리고 대사관 직원들이 전용기에 대해서 이 스노든이 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미국의 주장이 있으니까 수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 이걸 이제 모랄레스 대통령이 거부를 하면서 마찰이 일어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네. 볼리비아는 이 사건은 국제법 위반이고 주권 침해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이게 미국이 아니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뭐 사생활 보장, 뭐 개인정보 보호,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도 굉장히 뜨거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죠. 테러 방지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개인의 권리를 지켜줘야 되는 거냐. 아무래도 그때가 이제 9.11 직후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주요 인물들이 다 한마디씩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요. 가령 폭로 당시 정보기관의 전현직 관계자들의 경우에는 스노든이 미국의 정보 능력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심지어 교수형에 처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막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노든이 이런 일을 한 동기에 대해서 이 국가안보국이라든지 이런 정보기관들이 스노든이 원하는 일을 이제 제안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복수하려는 그런 사적인 동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막 하고 그랬는데 이게 또 민주당 인사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의 경우에는 내부 고발자라고 한다면 보호의 대상이 돼야 되지만 스노든은 중국의 지배하에 있는 홍콩행을 택했고 또 러시아로 망명한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중시한다는 사람이 푸틴이 지배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과 적대하는 러시아로 간 것은 이제 문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존 케리 당시 국무장관도 스노든이 러시아에 간 것은 조국을 배신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어떤 메신저의 의도를 의심하는 이런 주장들은 뭐 우리도 익숙히 보는 뭐 그런 장면들인 것이죠. 네. 하지만 스노든에 대한 지지 활동 이런 것들도 사실 미국 내에서는 활발히 벌어졌고요. 네. 그리고 유엔 총회가 부당한 디지털 감시는 옳지 않고 개인의 온라인 사생활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한 데다가 또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이 2014년에는 미국이 스노든에 대한 기소를 중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 6월 달에는 미국 상원이 이 미국 정보기관의 어떤 시민의 통신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미국 자유법을 통과시키는 상황까지도 이어지게 되는데 이건 결국 어쨌든 이렇게 스노든이 내부 고발을 통해서 촉발한 논쟁의 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스노든이 폭로한 내용 중에는 뭐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미국의 동맹들이 공유한다. 뭐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파이브 아이즈라는 건데요. 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이제 영어권 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정보 동맹체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단어인데 스노든은 개인들의 모든 정보가 아무런 제약 없이 지금 시스템에 축적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파이브 아이즈의 정보 취득 수단 중 하나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이 여기에 가세해서 이제 식스아이즈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을 만큼 동아시아 내에서의 이런 정보 동맹 이런 것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최근에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국제안보기구인 세칭 이제 쿼드의 출범을 모색하고 있는 네, 상황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트남, 뉴질랜드, 대한민국을 더해서 쿼드 플러스로 이것을 좀 확장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참여할 것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도 현실인데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앞서의 어떤 감시체제, 정보동맹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도 어떤 역할을 하게 해야 된다. 이런 압박을 좀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또 우리도 자유롭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 스노든과 또 위키릭스 뭐 이런 문제들이 이미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노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아 칼럼니스트였습니다. 한 번에